다음은 우리가 이제 참사 부분인데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입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굉장히 우리가 충격적이고 특별한 사건이었죠. 우리가 뭐 재난에 특히 우려를 뭐 비교하고 어떤 재난이 크다 슬프다 이런 거 당연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는 정말 특별한 재난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존의 참사들과 다르게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애를 쓰는 모습을 진짜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의 무능, 지금 현재 정치 체제의 무능으로 해서 정말 아무 무고한 희생자들 희생된 것을 좀 목격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랬는데요. 아마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우리가 그걸 지켜보면서 아무도 하여튼 무력감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문학장도 그냥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문학적 파산, 더 이상 난 문학을 못하겠다. 그런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비극이 정말 이제 방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데 그런 무력감과 함께 또 이런 참사 상황에서 그런 참사의 정황을 글로 옮긴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그런 이제 아도르노의 말이죠. 우리가 아우슈비츠에 과연 서정지를 쓸 수 있는가. 그런 비슷한 물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생각되는데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난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쓰기는 아마 이전과는 많이 달랐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작가분들 말씀 들어도. 그래서 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나 또는 작가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왔는지 또는 혹시 자신의 문학관, 내가 작품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간중간에 아마 선생님들 제가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작품 쓰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월호 참사가 그 시간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실은 뭐 나중에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만은 사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났는데 이태원 참사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강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아마 그때 우리가 세월호 때 굉장한 충격 때문에 생긴 방어기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세월호 이후에 제가 글 쓰는 것이 얼마만큼 변화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곰곰이 진지하게 반추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재난이랄까 참사라는 것, 사회적 참사라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천재지변이 되지 아닌 한 이게 거의 2단계, 3단계 파급될수록 거의 다 인재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재를 어느 단계에서 끊어줄 것인가, 끊어줄 우리의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뭐, 반성하자면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다는 그런 것이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사회나 국가는 절대 변하지 않았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더 심화되지 않았는가, 그 구조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상이 깊네요. 말씀 주신 중에. 오히려 어쩌면 굉장히 슬프기 때문에 또 빠져나오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이태원 참사에서 오히려 더 약간 방어기 돼 있지 않나. 이건 차후에 질문이 있을 때 또 깊이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아무래도 그런 성찰들이 그런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성찰이 부족하고 쉽게 너무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하메인 선생님. 저는 김혜자 시인이 어느 해에 광장에서 읊었던 시적 선언이었죠. 이것은 학살입니다. 우리는 그 학살의 목격자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화두, 세월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목격자이고 증언자이고 또 그렇게 안전불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데 동조한 어른들이고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무겁죠. 네.
제가 작년에 그 4.16 때 퇴촌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호 생존자였던 그 김동수 씨와 그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이제 홀이라는 작품을 그 만화로 그린 김홍모 작가를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또 살아 나온 생존자의 이야기, 다 전달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육성으로 이제 듣고, 도서관에 온 분들이 이제 몇 날을 연습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동수 씨에게 이제 들려주는 노래였던 거죠.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였는데, 그 시작이 그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한 아이 울고 서 있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들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혹은 다 이렇게 찌꺼기 같이 남아있는 마음, 다 건드려지지 않은 마음, 이런 게 이제 막 터지더라고요. 그때 저쪽 뒤에서 한 아이가 이제 6살쯤 된 아이였는데, 자기만큼 조그만 아주 풀꽃을 이렇게 두 송이 꺾어가지고 그 김동수 씨 옆에 와서 손을 톡톡 치고 그 꽃을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아, 그때의 느낌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 순간을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정한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시간이 지나서도 다 못한 얘기를 들어줄 때 필요한 것이 뭘까? 그 아이가 준 게 이제 그 다정한 것이었고, 이제 그거를 또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했고, 그 이전에 어느 해에는, 박근혜가 구속된다라고 속보가 뜬 날 배가 들어왔어요. 목포신항으로. 그 겹쳐진 그날을, 그전에는 이제 세월호에 접근할 엄두가 안 나서 글을 못 쓰다가, 이날은 날짜라도 내가 소설에 박아놔야겠다라고 해서 3월 31일을 소설에 꼭 쓰고 싶어서 그때 이제 쓴 게 짧은 소설이지만 배가 들어오는 날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딸과 그 제주도를 둘이 여행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자꾸 이렇게 그 세월호의 그림자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올 곳이었고, 우리 둘이 여길 돌아다니고 있네 하는 게 굉장히 무겁지는 않으나 계속 따라다니는 잔상으로 있어서 이제 쓰게 된 단편이 종달리라는 단편이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지워져 버린,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증발해 버린 사람들처럼 그 세월호 배를 탔으나 살아나온 사람들은 왜 육성이 없지? 왜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모르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소설을 쓰다 보니 그런 사람의 자취가 좀 스며드는 소설이 또 쓰게 되더라고요. 청자의 노래라는 것에 그런 인물이 들어가 있고, 증발해버린 그 인물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남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라는 사람은 세월호를 정면으로 뭔가를 얘기할 수는 없으나, 소설을 쓸 때 그렇게 이제 흔적처럼, 스며듦처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순간들을 기록하는 거를 저는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했습니다. 그 작품 말씀하시라 그랬죠? 네네. 아, 그 까먹었구나. 저는 이제 그 세월호 때 많은 동료들이 그 시를 쓰고 아이들한테 아이들 기억하는 글을 쓰고 많이 그랬는데, 저는 성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복수해야 된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4월 한 2주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안산에 갔다 와서
안산에 갔다 와서 시를 한 편 썼죠. 지금 역설적으로 아도르노 얘기를 아까 김대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서정시를 쓸 시간이구나. 역설적으로. 네, 역설적으로 썼고 애들이 아이들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김혜자 시인이 우리는 이건 학살이고 우리는 학살의 목격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피해자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라라는 별로 선동적이지 않은 선동시를 쓴 적이 있고요. 집회 많이 갔죠. 그 경찰들하고. 나는 그렇게 경찰들하고 욕을 했는데도 이게 뭐가 안 날라오대요? 목소리가 작으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분노 같은 것들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죽이지 못해서 죽였다라고 제가 쓴 게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사람들 살인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은 뭔가 끝내지 못한 시간이 우리가 끝내지 못한 시간을 살아와가지고 결국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감정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도라는 감정이 있다면은 처음에 애도는 아무래도 슬픔의 감정이 가장 이제 1차적으로 다가오겠죠. 근데 하다 보면 결국 이제 그럼 왜 저 사람은 이제 희생되어야지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생기죠. 자기에 대한 분노가 생기잖아요. 나는 왜 그걸 말리지 못했을까? 왜 나는 성에 못 가기만 했을까? 왜 세월을 타게 했을까? 또는 아니면은 그 전에 청해진 이런 비리 이런 데들을 왜 막지 못했을까? 자칫들로 가다 보면 결국 슬픔의 정동이 분노의 정동으로 약간 전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애도의 과정이. 그래서 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일상의 애도 정동이 일상에 스며들어 있고 이것들이 정말 확장되면서 점점 이 사회에 대한 분노 왜 이렇게 됐지 원인을 고민하다 보면은 그래 원인은 이 썩어빠진 정치체제의 자본체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애도의 정동이 분노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세월호 참사에 우리는 이른바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 애도 감정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뭐라 할까요? 정치 권력이 공고해 보이는 그 정치 권력이 변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아까 선생님께서는 좀 미완으로 됐다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 또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과연 세월호 참사에 우리는 정말 반성하고 그걸 했는가 이에 대한 평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평가. 평가가 아니면 그냥 그 느낌도 좋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화나는 부분인데요. 이제 주 69시간 노동을 꺼내 들고 얼마 전에는 통일운동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사한다고 그러고 주변에서 들리기에는 도서관 예산을 삭감해서 제일 먼저 인원 감축하는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있던 것도 없애고 있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 녹색 성장 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세계 기후 협약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고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뒤에 얘기할 테지만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로 사망했는데 책임자 처벌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내걸기도 단어가 아깝죠. 그래서 이 상식의 역행? 이게 굉장히 피로하게 다가오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총체적 위기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촛불혁명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계속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예,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 자체를 역사적으로 톱파보면 상당히 그 전에 여러 일들이 있었었죠. 일들이 있었었고 이제 끝내는 결국은 이게 미국인들이 인디안의 귀신 때문에 저렇게 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박근혜도 결국 제가 서정시를 이제는 서정시를 쓸 시간에서처럼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네, 돌아와서 이제 박근혜 이제 끝장을 낸 건데 긴 역사적 호흡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시간이 어떻게 규정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에 폭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복판에 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저는 이미 사실 기대를 내려놨어요. 예. 처음에는 굉장히 극렬한 비판자였는데, 제주 제2공항 예타면제 사자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검색해봤어요. 예타면제가 무슨 뜻이지? 예비 타당성 면제. 굉장히 황당했죠. 굉장히 황당하고, 제가 아마 작가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시위를 조직한 게 아마, 그때였던 걸로, 그건 사드 때였구나.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 말씀처럼 윤석열 정권의 등장은 촛불혁명 이후에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 예외적 사건이라고 조금, 우리한테 힘을 주시려고 그런 건지 낙관적으로 보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는 뭐 온통 비관 덩어리예요. 네. 온통 비관 덩어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같이 갈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계속 어떤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자연을 파괴해야 되고, 정신적인 유산과 문화와 모든 지적 유산들을 사유해야 되고, 결국은 외부의 식민지가 없으면 내부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경제성장의 동력이고 경제성장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민주주의 성립이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우리의 특수한 상황, 이제 지금 우리 동해바다가 지금 계속 전쟁 준비로 좀 들끓고 있는데, 분단이라는 문제도 분명히 큰 요소가 되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과연 윤석열 정권의 등장이 예외 상황인지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사고에 갇혀 있는 한 저는 민주주의는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지금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데, 이 또한 저는 경제가 발전한다고 GDP가 올라간다고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촛불 혁명이 일었지만 사실 혁명이라서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 공고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민주주의 위협을 받고 있다. 사실 말씀 중에 맞는 것 같아요. 자본은 기본적으로 성사님 말씀 따르면은 무언가를 결국 착취해서 그래서 잉여 이익을 해야 그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는 퇴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착취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게 발전할수록 민주주의 안 된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윤석열이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이 자본주의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